결혼식이 끝나고 나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믿었다. 지훈과 함께 손을 맞잡고 서약했을 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의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다. 시어머니, 박명숙 여사님도 그날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편하게 지내자. 민서야.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랐다. 결혼 후 우리는 시어머니 댁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작은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매일 같이 들르셨다. 아침 반찬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가끔은 청소를 도와주시기도 했다. 처음엔 감사했다. 진심으로 고마웠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감사함은 조심스러운 불안으로 바뀌었다. 민서야, 된장은 이 집에서는 이렇게 써. 네 친정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 방식이 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좀 입고 해. 결혼한 여자는 단정해야지. 하루에 한두 마디씩 조금씩 내 생활을 조정하셨다. 처음엔 시어머니의 조언이라 생각했고 최대한 웃으며 받아들였다. 나는 아직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있었다. 지훈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잡채, 갈비찜, 미역국까지.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다. 친구들이 오기 직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치셨다. 그리고는 말없이 부엌을 훑어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걸 다 네가 했다고? 음식 냄새가 좀 이상한데? 친구들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그날 밤 내가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말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신경 쓰지 마. 그 한마디가 나를 더 서글프게 만들었다. 내가 원했던 건 해결이 아니었다. 그저 수고했어. 한마디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며 시어머니의 말은 더 노골적이 되었다. 민서야, 이불은 이렇게 개는 거 아니야. 너무 자주 친정 가는 거 아니니? 우리 지훈이는 전에는 더 밝았는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가족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나 어머니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지훈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괜히 그런 걱정하지 마. 그 대답은 위로가 아니라 나 혼자만의 싸움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말 같았다. 결혼 전 나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따뜻함이 담겨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단어는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이 집에서 외부인처럼 느껴졌고 지우는 그 사실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다. 내가 꿈꾸던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작은 감정도 함께 나누는 사이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저 참고 조심하고 언제나 눈치를 보는 관계였다. 결혼식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던 그 말,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 말은 단지 형식적인 말이었을까? 아니면 그 가족의 기준은 오직 시어머니가 정하는 것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자 울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베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네, 부모는 뭘 가르쳤니? 그 한마디는 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날도 별다른 일이 아니었다. 주말이라 시어머니 댁에 식사하러 갔다. 명절도 아니고 가벼운 식사 자리였다. 나는 된장찌개를 준비했다. 고기 대신 두부를 넣고 소금은 조금 줄여 건강하게 끓였다. 시어머니는 한 숟갈 뜨더니 찌개를 내려놓고 말했다. 이게 된장찌개야? 그냥 물에 된장 푼 거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요즘 부모들은 애들을 뭘 가르치고 키웠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게. 나는 그때 처음으로 눈앞이 흐릿해졌다. 내 부모님을 욕하는 말. 그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다. 내 뿌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지우는 운전 중이었고 라디오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 웃음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엄마가 좀 심했지?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네가 옆에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지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괜히 더 싸움 되잖아. 그냥 넘기면 되잖아. 그 그냥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프게 다가왔다. 나에겐 상처였는데 지훈에게는 그냥 넘겨도 되는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욕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물소리가 작게 울리고 거울 속 내 얼굴은 점점 낯설어져 갔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열심히 하려고 했다. 최선을 다해 적응하려 했고 매번 웃으며 맞이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비난과 무시뿐이었다. 그보다 더 서러운 건 그걸 지켜보는 남편의 무관심이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말도 없이. 내가 출근 준비 중이라 옷차림도 정돈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자마자 청소 상태를 훑어보며 말했다. 이불은 언제 빨았니? 바닥엔 먼지가 보이네. 나는 바쁘게 움직이며 대답했다. 이번 주말에 다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일 핑계로 다 미루어. 예전엔 시집 오면 집안일부터 배우는 거였는데. 내가 대답하려는 순간 시어머니는 또 말했다. 네, 엄마는 안 그랬니? 그렇게 가르쳤어? 나는 멈췄다. 숨을 크게 들이켰지만 목이 꽉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누웠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마음 쓰지 마. 엄마는 원래 좀 예민하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엄마가 예민한 걸 이해하려고 애쓰는데 오빠는 왜 나한테 아무 노력도 안 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또 하나의 대답처럼 들렸다. 그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도 입맛이 없었다. 동료가 물었다.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가족이 되려고 애쓰다 내 자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러 장바구니를 채웠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도 샀고 지훈이 좋아하는 과일도 챙겼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사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대 속에 나의 마음은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밥상 위에 음식을 차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내 마음을 말해보자. 아무리 작아도 조금은 표현해보자. 식사 중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된장찌개는 이번엔 예전 방식대로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찌개를 한 입 먹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역시나 날카로웠다. 근데 네가 끓인 거 맞니? 요즘은 반찬도 다 사다가 놓는 세상이니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식탁 위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아 나왔다. 나는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의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딸이고 한 사람의 아내예요.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새 문서를 만들었다. 제목, 나를 위한 기록. 그곳에 나는 내가 받은 말들, 느낀 감정들, 그리고 사라져가는 나를 적기 시작했다. 그 기록이 나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처럼 느껴졌다. 내가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믿었던 사람은 지훈이었다. 누구보다 다정했고 말이 많진 않아도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 지훈은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니었다. 말없이 웃고 말없이 넘기고 말없이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나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졌는데 지우는 늘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냥 넘겨. 괜히 더 커지면 피곤해. 누군가에게는 그냥일 수 있겠지만 내게는 그냥이 아니었다. 그냥 넘기기엔 내 마음이 너무 많이 닫혀 있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시어머니 댁에서 식사하던 중 내가 만든 반찬을 한 입 드신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이걸 반찬이라고 했니? 이 집안에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나 보네. 그 말은 분명히 나뿐 아니라 내 엄마에게도 향한 말이었다. 나는 속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다. 지훈을 바라봤지만 지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밥만 퍼먹고 있었다. 그게 더 서러웠다.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나는 속이 울컥했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오빠, 아까 어머니 말 너무 심했어. 지우는 짧게 말했다. 그냥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세?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손을 꼭 쥐었다. 그런 말 들으면서 어떻게 신경 안 써? 내 가족 욕하는데 왜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해?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냥 네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 말에 내 마음은 완전히 꺾였다. 나는 지훈에게 싸우자는 게 아니었다. 그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을 뿐이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걸 대신 막아주거나 최소한 안아주는 사람이길 바랐다. 하지만 지훈은 그저 문제를 피하고 싶어 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지훈은 방에서 나왔지만 나를 보고도 말없이 들어갔다. 그 침묵이 더 큰 외로움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나는 지금 결혼한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훈에게 쪽지를 남기고 일찍 집을 나섰다. 회사 근처 카페에 들러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잠시 숨을 돌렸다.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 블로그에 글을 적기 시작했다. 며느리 일기, 나만 외로운 결혼. 나는 그곳에 내가 겪은 일들을 하나씩 써내려갔다. 내 감정, 내 상처, 그리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나는 지훈에게 다시 한번 솔직히 말했다. 오빠, 나는 오빠랑 결혼한 거야. 오빠 엄마랑 결혼한 게 아니야. 지훈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오빠한테 기대고 싶었어. 누군가한테 상처받았을 때 오빠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어. 지우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랑 싸우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적어도 내 마음을 들어주면 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서로 피곤했고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 달라진 무언가는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려운 균열이었다. 나는 점점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가고 있었다. 밝고 따뜻한 민서, 작은 일에도 웃던 민서,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던 민서, 그 모든 모습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상처받고 지친 민서뿐이었다. 결혼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배웠다. 하지만 지금 나는 함께가 아니라 혼자 견디는 중이었다.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침묵에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결혼이란 단어가 더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문득 이 결혼 안에서 내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원래 주말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친정에 들르곤 했다. 엄마는 항상 나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아빠는 말없이 과일을 깎아 건네주셨다. 그 평범한 풍경이 결혼 후에는 더는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작은 케이크를 챙기며 지훈에게 말했다. 오늘 엄마 생신이야. 잠깐 들렀다 올게. 지훈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한테 말했어? 나는 멈칫했다. 굳이 말씀드려야 해?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괜히 말 안 하고 가면 또 뭐라 하시니까. 알려만 드려. 그날 오후 나는 친정에 다녀왔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온 순간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다. 나는 당황해 인사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 다녀왔니?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오늘 친정 엄마 생신이라 잠깐 들렀다 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럼 우리 지훈이 밥은 누가 챙겼니?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이지. 친정은 뒷전이야. 나는 순간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기대했다. 이번만큼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말씀이 틀리진 않지. 그 말에 내 입술이 굳게 닫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 후로 친정에 가는 일이 조심스러워졌다. 어떤 날은 친정 가기 전에 지훈에게 허락을 받듯 물어야 했고, 어떤 날은 그냥 거짓말을 해야 했다. 오늘 친구랑 점심 약속 있어. 회사에 들렀다 올게. 거짓말이 쌓일수록 내 마음엔 죄책감보다 슬픔이 커져갔다. 왜 부모님 댁에 가는 것조차 숨겨야 하는 걸까? 하루는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서야, 요즘 왜 안 와? 몸은 괜찮고? 나는 괜히 핑계를 댔다.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조만간 갈게. 엄마는 잠시 조용하다가 말했다. 그 집에서는 잘 지내고 있는 거니?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는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모든 걸 느꼈을지도 모른다. 결혼 전 나는 친정이란 단어가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었다. 어디서든 지쳤을 때 아무 말 없이 품어주는 곳. 하지만 지금은 그곳조차 눈치를 보며 가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하루는 정말 지친 날이었다. 회사 일로 야근하고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된 상태였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 없이 친정으로 향했다.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졌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왔어. 엄마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아왔던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친정방에서 혼자 누워 생각했다. 결혼이란 건 왜 나를 이렇게 작게 만들까? 왜 나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 왜 사랑했던 사람 곁에서 더 외로워질까? 다음 날 지훈에게 문자가 왔다. 언제 올 거야? 엄마가 걱정하시잖아.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결심을 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허락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로. 2줄. 테스트기에서 또렷하게 보인 2개의 줄을 보며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그리고 두려웠던 순간이기도 했다. 나는 2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작게 속삭였다. 안녕, 아가.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기쁨이었을까? 불안이었을까? 그 감정은 너무 복잡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우리 아기 생겼어. 지훈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정말이야? 진짜 확실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 아침에 테스트했어. 병원도 다녀왔어. 지훈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기쁨이라기보다는 당황한 사람의 웃음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우리는 시댁에 들렀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지훈이 말했다. 엄마, 우리 애기 생겼어.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멈추더니 잠시 조용히 우리를 바라봤다. 그 침묵이 길어졌다. 그리고 나서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하자마자 애부터 가지더라. 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자리가 차가운 공기로 뒤덮였다. 지우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엄마 축하해줘야지. 시어머니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축하는 한다. 근데 애 낳고 키우는 거 생각보다 힘들어.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 말은 분명 나를 향한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집에 돌아오는 길, 지우는 핸들을 잡은 채 말했다. 엄마는 걱정돼서 그러신 거야. 애 낳는 일 쉽지 않잖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그냥 축하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지우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이제 익숙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다. 임신 초기 증상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속이 울렁거리고 몸은 무겁고 감정은 예민해졌다. 하지만 그런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다. 지우는 여전히 바빴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이런 말만 하셨다. 입덧한다고 누워만 있으면 집안일은 누가 해? 요즘 애들은 임신을 핑계로 게을러져.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나는 손에 쥔 물컵을 더 꽉 쥐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병원 검진을 혼자 다녀왔다. 지우는 일이 바쁘다며
함께 가지 못했다.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기 심장이 잘 뛰고 있어요. 아주 건강합니다. 나는 화면 속 콩알만 한 아기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혼자라는 생각에 그 기쁨조차 눈물로 변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아기용품 하나를 사서 침대 옆에 조용히 두었다. 지우는 돌아와서 그걸 보고 말했다. 이런 건 너무 이르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기한테 처음 사주는 선물이야. 기억하고 싶어서.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불을 끄고 누웠다. 나는 배를 살짝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는 널 기다렸어. 엄마는 정말 널 사랑해. 그 말이 내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다. 애 낳으면 우리 집에서 키워야지. 일은 그만두는 게 낫겠다. 친정엄마 오시는 건 삼가야 해. 나는 더 이상 내 선택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 뱃속의 아이조차 그 집안의 아이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친정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했다. 엄마, 나 아기 생겼어. 엄마는 놀라면서도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 고생했네. 몸은 괜찮니? 입덧은 어때? 그 짧은 전화 속 엄마는 수십 번 내 안부를 물었다. 그때 나는 진짜 축하를 받아놨다고 느꼈다. 임신은 축복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게 임신은 고독한 싸움이었다. 몸이 변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낯설어졌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함께 느껴주지 않았다. 밤이 되면 나는 조용히 다이어리에 썼다. 오늘은 아기가 몇 주가 되었는지, 입덧이 얼마나 심했는지, 병원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이 문장을 꼭 적었다. 엄마는 오늘도 널 기다렸어. 출산 예정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불안해졌다. 어쩌면 아이가 태어난 후에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산후조리는 우리 집에서 해야지. 내가 다 알아봤어. 산후도우미는 필요 없어. 친정 엄마 오시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사양해줘. 그 말들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권리가 없어 보였다.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산후조리원 생각하고 있었어. 지훈은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굳이 엄마가 다 해주신다는데. 나는 참았던 말을 꺼냈다. 나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 지우는 짧게 말했다. 우리 엄마 서운해하실걸.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우는 엄마의 기분이 먼저였다. 내 몸, 내 마음, 내 상황은 늘 그 다음이었다. 밤이 되면 아기는 내 뱃속에서 꿈틀거렸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기하면서도 미안했다. 이 아이를 이런 환경에 데려와도 될까? 나는 엄마로서 괜찮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친정 엄마는 자주 전화를 걸어 내 안부를 물었다. 입덧은 좀 괜찮아졌니? 잘 먹고 있니? 밤엔 잘 자?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눈물이 났다. 그 목소리조차 이 집에서는 들키지 않게 몰래 통화해야 하니까. 한밤중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작은 탁자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위엔 시어머니가 보내준 산후 계획표가 있었다. 1주차, 집에서 한약 복용 2주차, 외출 금지, 음식은 전부 어머니가 조달 3주차. 아기 목욕 시 시어머니 직접 지도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숨이 막혔다. 그건 계획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결국 나는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 끝에 조심스럽게 말해봤다. 조리원 입실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연히 가능하죠. 산모도 쉬어야 아이를 잘 돌보니까요. 그 말이 그토록 위로가 될 줄 몰랐다. 내 몸을 쉬고 싶다는 말조차 그동안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못했으니까. 집에 돌아와 지훈에게 다시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산후조리 꼭 하라고 하셨어. 지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조리원 들어가면 엄마가 서운해하잖아.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작게 말했다. 난
그냥 좀 쉬고 싶어. 그 말에 지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린 각자 등을 돌리고 누웠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다. 조리원은 절대 안 돼. 너처럼 연약하게 키우면 애도 약해져. 나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점점 무언가를 허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 몸인데 내가 결정하지 못했고 내 아이인데 누군가의 손에 맡겨져야 했다. 어느 밤 거울 앞에 서서 배를 천천히 어루만졌다. 엄마가 많이 부족해서 미안해. 하지만 널 지키고 싶어. 그 순간 뱃속 아기가 조용히 움직였다. 그 작은 반응이 마치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넌 엄마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출산이 다가올수록 나는 더 단단해지기로 했다.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눈치 줘도 아기와 나의 건강, 우리의 평온함을 무엇보다 우선해 두기로. 출산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되고 아팠다. 수술실의 강한 조명, 몸을 가르며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나를 부르며 의사가 했던 마지막 말.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아이예요. 그 순간 내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기쁨이라기보단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다. 병실로 옮겨지고 지친 몸을 침대에 눕혔을 때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만 쉴 수 있겠지. 그게 착각이었다는 건 조리원에 입소한 첫날 밤 곧바로 알게 됐다. 시어머니는 내가 조리원에 입소하는 것 자체를 끝까지 못마땅해 하셨다. 누가 요즘 그런데 가? 그 돈이면 아기용품을 더 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으로 겨우 입소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첫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기는 잘 있니? 누가 돌보고 있대.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리사님들이 잘 봐주고 계세요. 매일 상태 체크도 하시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 손에 맡기면 더 잘 자랄 텐데 모르는 사람들이 만지는 게 걱정돼서 그러지. 그 말에 나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이를 맡긴 것도 쉬고 싶은 것도 모두 잘못된 선택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아기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조리원에서는 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했기에 피로가 풀릴 틈도 없었다. 게다가 지우는 단 한 번도 조리원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건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고립이야. 셋째 날, 시어머니는 직접 조리원에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로비에 마주 앉은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얼굴빛이 안 좋아. 여기서 뭘 제대로 먹긴 해?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밥도 잘 나오고 전문가분들이 계속 관리해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전문가보다 진짜 가족이 돌봐야 전기 드는 거야. 이렇게 외부 사람한테 맡기면 애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니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아기와 단둘이 있는 방에서 나는 조용히 아기를 안았다. 작고 여린 손가락, 따뜻한 천, 그리고 잠든 얼굴. 그 아이만은 내 곁에 있어주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하지만 그 다짐과는 다르게 나는 점점 무너져갔다. 매일 반복되는 수유와 시어머니의 전화, 지훈의 무심함, 모든 것이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다. 다섯째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수척한 얼굴, 눈 밑에 짙은 그림자, 탄력 없는 피부. 그 속엔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날 오후 나는 조리원 원장님께 정중히 말씀드렸다. 죄송하지만 내일 퇴소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놀란 듯 말했다.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몸도 덜 회복되셨고요. 나는 미소 지었다. 몸은 회복 중이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짐을 싸며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던 아기 수첩과 작은 턱받이, 그 물건들을 하나씩 챙기면서 나는 눈물을 삼켰다. 다음 날
조리원 문을 나서면서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이제 이 공간에서 벗어났구나.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스치는 건물들,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시댁이라는 단어. 나는 작게 속삭였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외롭지 않게 키울 거야. 그 다짐만은 꼭 지켜야 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 아기가 돌을 맞이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뭉클했다. 나는 조용히 아기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엄마 옆에 있어줘서. 돌잔치를 하자는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먼저 꺼냈다. 요즘 애들도 다 하는데 우리 손주도 제대로 해야지.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작게, 가족끼리만 하면 안 될까요? 아기도 아직 낯가림이 심하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우리 집 체면도 있는데 작게 한다고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니? 지훈 역시 엄마가 준비 다 하신다잖아 라며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 나는 이미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돌잔치 당일, 나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기를 돌보며 오시며 선물이며 손님 명단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행사장은 시어머니가 예약한 고급 한정식당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나를 불러세웠다. 머리 좀 더 정리하고 화장은 왜 이렇게 밋밋하니? 사진 찍히는 날인데 말이야.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시댁 친척들, 남편의 회사 동료, 심지어 나는 모르는 얼굴도 있었다. 반면 내 친정 쪽 가족은 엄마와 언니뿐이었다. 엄마는 멀리서 나를 바라보며 작게 웃어주었다. 나는 그 미소 하나에 겨우 버티고 있었다. 잔치가 시작되고 진행은 거의 시어머니 주도로 이루어졌다. 자, 우리 손주가 아주 건강하게 자랐어요. 며느리는 그저 아이만 잘 키우면 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내 역할은 그저 옆에서 조용히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다. 돌잡이 순서가 되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 집안 첫 손주니까 뭐 잡을지 기대돼요. 아기는 작은 북을 잡았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크게 말했다. 아이고, 북을 잡았네. 엄마 닮아서 조용한 성격은 안 되겠어. 사람들이 또 웃었다. 그 엄마는 바로 나였다. 잔치 내내 나는 존재감이 없는 그림자 같았다. 아기의 엄마이지만 행사의 주인공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일일이 손님을 챙기고 남편은 그 옆에서 웃고 있었고 나는 그저 사진 찍을 때만 불려 나갔다. 잠시 아기 기저귀를 갈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서 나는 나를 마주했다. 피곤하고 초췌한 얼굴. 한껏 꾸몄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눈빛.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 걸까? 돌잔치는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옳은 사람인지 심판받는 자리였다. 그 심판대 위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시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정말 완벽했지?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잔치는 못했을 거야. 지훈도 맞장구 쳤다. 맞아. 엄마 덕분에 너무 잘 치른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누구도 나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아기는 지쳐서 잠들어 있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돌잔치라는 단어는 앞으로 나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 될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다. 우리 민서, 수고 많았어. 아기도 잘 있었고 너도 많이 예뻤단다. 그 한 줄에 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의 노력과 고생을 딱 한 사람만은 알아봐 주었다. 그날 밤 아기 옆에 누워 나는 작게 속삭였다. 엄마는 오늘 조금 아팠어. 그래도 괜찮아. 넌 잘했으니까.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넌 정말 잘했어.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 동안 나는 몸살처럼 앓았다.
감기처럼 열이 나는 것도 아닌데 몸이 무거웠고 잠이 오지 않았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다. 가장 힘든 건 마음이었다. 아기가 잠든 시간, 나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안엔 돌잔치 사진이 가득했다. 모두 웃고 있는 사진. 시어머니는 항상 중심에 있었고 지우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으며 나는 아기를 안고 작게 미소 짓고 있는 배경이었다. 사진 속 나를 보며 나는 속삭였다. 저게 나야?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엄마는 바로 받으셨다. 우리 민서야. 그 목소리만 듣는데도 눈물이 났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내 울음소리만 들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었어. 우리 딸 목소리에서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 그 말에 나는 더욱 울었다. 나는 엄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산후조리도, 돌잔치도, 지훈의 무심함도, 시어머니의 말들까지. 엄마는 조용히 들으셨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그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 그리고 한참 뒤 엄마가 말했다. 민서야, 그만 돌아오면 안 되겠니?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말할 거야. 애 데리고 집에 왔다고, 이혼녀가 됐다고, 가정 못 지켰다고. 그래도 내 딸이 망가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어.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엄마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건 아픈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이었다. 내 편이라는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기 옆에 누워 계속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지금의 이 집이 정말 좋은 환경일까? 내가 이대로 계속 무너지면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훈에게 말했다. 나 며칠만 친정에 다녀올게. 지훈은 놀란 듯 말했다. 갑자기? 왜?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 좀 쉬고 싶어. 엄마랑 있고 싶어. 지우는 머뭇거리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싸움조차 하지 않는 그의 태도가 왠지 더 씁쓸했다. 짐을 싸며 나는 아기의 작은 옷을 하나하나 접었다. 아기용 가방, 분유, 기저귀, 보온병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이게 도망이라면 기꺼이 도망치겠다. 이게 나약함이라면 나약해도 괜찮다. 기차역에서 엄마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셨다. 우리 민서,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나는 또 눈물이 났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엄마의 품 안에서 나는 다시 딸이 되었다. 친정집에 도착해 방 안에 짐을 풀고 아기를 재우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엄마는 조용히 나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내주셨다. 너 제대로 된 밥도 못 먹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했다. 이게 사랑이었구나. 그날 밤 나는 다이어리를 꺼내 한 줄을 썼다. 나를 지키는 일, 그건 아이를 지키는 일과 같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며칠간의 친정살이 동안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아기를 안고 산책도 하고 엄마와 함께 차도 마시고 밤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잤다. 세상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다시 찾아왔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제 돌아올 거야? 그 한 문장에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진짜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지.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들어왔다. 아기는 내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고 나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아침이 언제까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의 문자가 다시 왔다. 애는 잘 있지? 엄마가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끝까지 나는 없었다. 아이만,
시어머니만, 지훈의 생각만.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민서야, 혹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니?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이젠 안 돌아가려고요. 엄마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너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 너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구나. 그날 오후 나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이네. 언제 올 건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나 더 이상 그 집에 못 돌아가겠어. 순간 전화기 건너편이 조용해졌다. 지훈은 말했다. 뭐,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뭐라 하시겠어?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말했다. 그게 문제야, 지훈아. 당신은 늘 엄마만 보고 나는 늘 외로웠어. 지훈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가 툭 내뱉듯 말했다. 그럼 우리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나는 말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결심하듯 말했다. 그래,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이미 끝이 정해져 있던 것처럼. 며칠 뒤 나는 법률 상담을 받았고 조심스럽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엄마는 내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셨고 언니도 아이를 봐주며 나를 도왔다. 나는 그렇게 다시 나를 회복해 갔다. 이혼이란 단어는 사람들에게는 상처처럼 들리겠지만 내겐 회복이었다.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고 아이에게 온전한 엄마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어느 날 아기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아기 유모차를 밀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청명한 하늘. 그 아래에서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썼다. 내가 나를 지키기로 한 날 나는 진짜 엄마가 되었다. 아기는 내 손가락을 잡으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 표정 하나에 세상이 따뜻해졌다. 나는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며칠 뒤 지훈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미안해. 아이 잘 키워줘.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답장은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말이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나는 아이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작은 웃음, 따뜻한 밥 한 끼, 밤마다 들려주는 자장가. 그 모든 것이 나를 다시 살게 해주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가기로 했다. 내 이름으로, 내 선택으로, 내 아이를 품은 사람으로서.